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치.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드디어 우리를 물리치고 1등을 했어. 와, 축하드려요. 진짜가 나타났답니다. 네. 예, 그 이름을 꼭 말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교묘하게. 아니, 이제 우리 얘기 안 하려고. 그 다음 주부터는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팟짱 홍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이렇게 금방 갑과 을이 바뀌어. 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무시다 오셨어요? 뭐 아침 되면 뭐 오늘 정신을 되게 못 일찍 차리겠어요. 오셨어. 네. 오늘 원래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 먼저 오시고 임태훈 소장님들 늦으시는데 오늘은 네. 되게 일찍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퀴어 네. 문화 축제 인권 운동 쪽에서는 네. 정말 제일 성소수자 운동이 제일 네. 각광받는 한 주가 그쵸.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어제 그때 현장에 계셨죠? 네, 뭐 사실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가 무지개 빛깔로 물들었죠. 물론 이제 터키 같은 국가에서 물대포가 나와서 뭐 이렇게 행진하는 이제 게이 레즈비언들한테 물대포도 쏘고 체포도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반면에 뭐 미국이나 런던, 유럽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도 뭐 이 경찰이 행진을 불허하면서 긴장이 한창 고조됐었고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이례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사여구를 붙이면서 경찰의 집회 행진 금지 조치는 이제 불허하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행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진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고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대구 퀴어 문화 축제가 또 있어요. 아, 대구에서. 예. 대구에서. 예, 보수의 땅 대구에서 있습니다. 대구에서. 예. 대구가 요새 뜬다. 예, 진짜 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뭐 작년에도 했었고요. 해마다 하는데 어떻게 대구에서 거기도 대구지방경찰청이 네. 행진 불허를 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요. 거기 향판들이 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장서현 변호사님한테 준비하는 꼼꼼히 하셔야 된다. 서울이 이겼다고 해서 절대 이거 방심하면 큰일 난다라고 했더니 되게 준비를 많이 해서 들어갔고 네. 반대측, 그러니까는 경찰이 반대측이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 말고도 상대방 보조인으로 또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그 기독교 쪽에서 변호인을 선임해가지고요 보조인으로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이상한 소리 막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네. 뭐 이번 주 일요일 날 대구예요? 네, 대구예요. 거기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네. 집회에 그 행진 금지한 것은 효력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유승민 대표가 가시려나? 글쎄. 모르죠. 그게 중구에서 주말마다 중구에서 가시나요? 자기 저기 아니라서 안 가실 건데 네. 여튼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뭐 많은 사람이 나올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이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러니까요.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었죠. 평등을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는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LGBT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흑인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또는 여성 문제라든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차별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가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거였죠. 그랬군요. 그게 매년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뭐 LGBT 축제의 주간 뭐 이런 게 좀 정해져 그게 있는 있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6월
6월 중순하고 6월 말까지인데요. 네. 6월 중순은 그 성소수자 특히 이제 게이 레즈비언들이 그 정신병이 아니다라는 것이 의학계에서 이제 선언이 된 날이기도 해요. 그 날과 더불어서 또 이제 그 날쯤에서 동성애자 혐오 반대 국제 행동의 날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6월 말은 왜 이 축제가 많냐면 네. 최초로 미국 뉴욕에 있는 크리스토퍼 거리에 있는 그 스토널린이라는 게이바가 있어요. 네. 여기 경찰이 급습을 하면서 게이 레즈비언과 뭐 트랜스젠더를 체포했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면서 3일 낮밤을 폭동이 일어났어요. 주 방위군이 출동할 정도로 굉장히 거센 이제 폭동이었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는 폭동이었지만 지금 항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외신을 이렇게 보면은 그 스토널린 바 앞에서 막 나이 드신 분들이 막 포옹하고 울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 이제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제 AP나 이런 데에서 막 찍은 거죠. 저 갔다 왔어요 이번 뉴욕에. 네. 아메리카 왜 얘기가 왜 안 얘기 안 나오나 하나 했다. 했더니 거기가 일종의 성지기 때문에 네. 제가 또 갔다 와야 돼요. 네. 뭐 가봤더니 뭐 어때요? 평범하다만요. 그래요. 네. 그리고 명소에 가보면 의외로 평범해요. 네, 별거 네, 없어. 맞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앉아서 술을 못 하니까 네. 크랜베리 주스 한 잔 마시면서 낮에 이렇게 있다가 사진 몇 방 찍고는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러셨구나. 거기 주변에 또 LGBT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 건물이 인권센터가. 네, LGBT들의 어떤 문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은 들어가는 카페, 왼쪽은 이제 그 누구나 와서 인터넷 할 수 있게끔 해놨고 특이한 거는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나이 드신 그 게이 레즈비언과 네. 트랜스젠더 분들이 네. 마치 뭐라 그럴까 노인정 비슷하게 와서 경로당. 경로당 비슷하게 와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 나이 드신 분들하고 되게 20대 젊은 친구들하고 격이 없이 뭐 인사하고 지나가면서 이게 어우러지는 인종과 나이와 이런 것들의 구분 없이 한테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맞아요. 성, 인종 정말 이 소수자 차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이번에 미국의 그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꼴보수, 꼴통보수인데 네, 네, 네. 이 사람이 어찌됐든 동성애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고 오바마 케어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꼴보수인데 그 도저히 이제 용인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진보 의제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테면은 진보와 보수 간의 간극을 좀 줄여주는 역할,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이고 정말 인권의 차원에서 꼭 지켜줘야 되는 담론들은 지켜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미국이 저런 게 있다. 뭐 뭔가 한 단어를 하시려고 했는데 더 좋은 단어 쓰기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네. 사실은 5대4 결정 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소수 의견 이 영화도 이제 개봉했지 네. 않습니까? 뭐 저희도 이제 단체 관람하기로 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3명 정도의 대법관이 인용해서 소수 의견으로 썼죠. 그 소수 의견을 쓸 때 굉장히 명문장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젠가는 다수 의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다수 의견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사실은 과거에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위헌이라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이번에 합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동성 결혼에 대한 부분이 미국 사회에서는 몇 개의 주는 안 됐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감동받은 사진이 뭐냐면 54년을 기다리신 게이 커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할아버지 두 분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그 법원 앞에 서서 기다리는 장면. 그리고 54년요. 그리고 어떤 레즈비언 커플은 서로 이제 부둥켜하고 울고 또 뭐 여러 감동적인 물결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0만 명의 커플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제 외신을 봤습니다. 지금 인권운동가 임태훈 소장의 눈물이 그렁그렁해. 이 아침에 지금 8시 18분인데 아니 그렇죠. 사실은요. 네, 막 울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너네는 인정할 수 없어라고 국가가 얘기하면 그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공동에서 열심히 벌어서 이 재산을 잃었는데 어느 한 명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었어요. 그 상대방의 가족이 와서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속이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병원을 갔어요. 제가 이렇게 보통 어떻게 해요? 병원을 가면은 내가 보호자입니다라고 쓰잖아요. 그래요.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육비 다 예를 들면 내가 다 같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입양을 했는데 이제 입양이 합법 안 됐을 시기에는 네. 예를 들어서 게이 어떤 친구에게 정자를 받아서 이렇게 임신을 해서 낳았으면 엄마가 아니에요. 한 명만 엄마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병원 데리고 가면 친자가 아니니까 보호자 데리고 오라고. 예. 그러니까는 그 어떤 드라마가 나왔었는데 그 레즈비언 그 변호사가 내가 양육비 다 내고 내가 키우는데 내가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거 이런 비상식적인 건 말이 안 된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들을 했죠. 합법화된 건 축하할 일입니다만 결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바로 쌈나. 그런 플래카드가 있었어요. 결혼 김조광수 해봐. 부부 결혼식 때 그 청계천에 그런 게 있었어요. 기혼자 연합이라고 해서 네. 주여 저들에게 이성의 결혼 합법화로 인해서 이성애자의 지옥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플래카드 걸렸었더라고요. 정말 이게 낭만적으로 막 흐르다가 김광진 의원님 팔을 확 깨. 근데 자,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동성애자 합헌 그 결혼 합헌 그 결정도 내려지고 이런데 우리는 또 난데없이 부채춤 축하 공연. 축하 공연. 근데 그 가운데 리포트 대사가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날 보니까 그 임태훈 소장님이 리포트 대사한테 뭘 달아주던데. 네. 뭘 어떻게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그 현장이 아니, 어땠는지. 아침에 이렇게 부스를 오전 11시부터 이제 설치하고 있었고 우리 김광진 의원님도 오전 한 10시쯤 오셔서 한번 부스를 싹 둘러보고 그날 이제 못 오신다 그러더니 전날 네. 저한테 10시에 시작한대 그랬잖아요. 11시라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부인은 계속 차 타고 뺑뺑뺑 돌고 있고 부인은 이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셔서 이제 부스 쭉 둘러보시고 사진도 찍고 하셨는데 저희는 많이 오면 10,000명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최 측은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약간 좀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로 생각했는데 주최 측 추산으로는 30,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요. 경찰 추산. 얘들은 산수부터 좀 교육을 해야 돼. 6,000명 왔대. 그리고 경찰이. 그쪽은 9,000명 왔고 저기 기독교 쪽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한 30,000명 정도 못해도 25,000원 왔고요. 근데 하여튼 뭐 이제 다양한 인권의 흐름들이 있는데 리포트 대사 물어봤는데 계속 딴 얘기하고 있어. 리포트 대사가 아침에 외교관이 오셨어요. 네. 왔는데 대사님이 오시는데 한 4군데를 방문하실 건데 군인권센터 방문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 리포트 대사님 와서 이제 잠깐 저랑 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배지 달아주니까 이제 일부러 손에 이제 상처랑 얼굴 상처 좀 깊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좀 팔도 이제 붕대를 아직 감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부상 얘기는 안 꺼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물어보는 게 트라우마를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배지 달아주니까 이 배지가 뭐냐,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영어로 했어요? 통역이 있었죠. 디자인 누가 했냐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했다 그랬더니 군인권센터 앞으로 뭘 할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LGBT 관련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면 저는 미국에서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고 돈에스크 돈텔 정책도 폐지됐으니 한국군도 미군하고의 동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수준이 비슷해져야 되지 않겠냐. 말 잘했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미국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노력하겠다. 그 대사나 대사관 직원들은 그 부채춤 보고 뭐라고 말 안 하던가요? 제가 그 얘기는 안 물었고요. 그것을 그런 집회가 열린다는 걸 알고 왔기 때문에 본토의 훈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도 거역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또 뭐 프랑스 대사도 오셨고 EU는 대사님들 다 오셨어요. 그러게요. 의원님은 왜 이렇게 일찍 갔어요? 10시에. 11시 시작인데. 아니 제가 원래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어딜 네. 내려가야 되는데 아. 가기 전에 잠깐 네. 얼굴 보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네. 예. 네. 그런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그 행사 현장들 일찍 가서 다 부스가 아직 마련되기 전이어서 좀 그러긴 했지만 그 현장은 좀 어땠던 걸로 기억을 하세요? 일단 너무 더웠고요. 그날 진짜 해도 덥더라고요. 아. 예, 그날 저는 이쪽 팔이 다 익었어요. 네. 그리고요. 가서 어쨌든 뭐 몇몇 아는 분들이 있어서 네. 임소연 만나고 김조광수 그 부부 만나고 친구 사이 친구들 뭐 좀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니는 행사장에서의 부스와 좀 다른 느낌 그런 것도 좀 신선했고 네. 자, 그런데 그 이른바 이제 기독교 광신도들에 대한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뭐 북춤을 추고 부채춤을 추고 뭐 이런 분들이 뭘 좀 알고 가셨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은 아니, 이제 좀 저는 깜짝 놀란 정체성을 게요. 좀 그 북춤도 췄고요. 네. 발레도 했어요. 무슨 발레도 있었어요? 뭐 이상한 차이코프스키 발레. 차이콥스키를 틀어놓고 발레 차이콥스키. 호두깎이 인형 뭐 네. 틀어놓고 그래서 아니 이 자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차이콥스키 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얘들도 세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요. 대한문 앞에서 하는 이제 약간 그 보수 기독교에 가까운 사람. 네. 그다음에 이제 구청사 옆에 있는 여기는 나라사랑 뭐라는 데는 뭔지 모르겠고 북춤 추는 사람들. 그리고 인권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광신도 비슷한 집단인데 얘네들이 최고 과격해요. 물병 그래요? 집어 던지고 막 이래요. 저희 쪽에 리포트 대사 가고 난 다음에 물병이 3개 날아들었어요. 아, 리포트 대사 있을 때는 네. 괜찮다가 네. 리포트 대사 간 다음에 네. 물병을 던졌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뭐 북춤 추는 게 굉장히 뭐 동영상 많이 올라와 있지만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 곧 휴거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아니에요? 무당이 거의 굿할 때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네. 근데 약간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정상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무슨 신념에서 그렇게 공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개량 한복 같은 거 한복 입고 하면 왠지 약간 전교조 선생님이거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 있죠. 네, 예. 근데 요즘 이상하게 한복 입은 사람들이 훨씬 더 네. 그 막 보수적인. 보수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이날- 그분들은 개량 한복 아니고 전통 그건 전통 한복을 한복. 입으세요. 전통 한복이죠. 근데 한복도 좀 달라. 네, 이날 경찰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긴장을 했어요. 병력도 네. 많이 투입했지만 예, 펜스를 쳤습니다. 쭉 이제 접근을 못하게끔 출입구는 딱 한 곳으로 이제 마련해놨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도발을 합니다.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335 들어오는데 인권 활동가들이 거기서 앞에서 막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임보라 목사님하고 이제 물어요. 저희가 딱 찍어서 물으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구경 왔다가 동성애자 인권 지지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지한다는 소리 절대 안 하거든요. 지지 안 하시죠?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진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진이 많이 빠졌겠다. 진입도 아니 해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네. 사회가 정말 다양성이 존중돼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소수자 사실 다수 아니에요. 굉장히 소수인데 이분들의 인권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다, 뭐 인권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약간 좀 작년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이성애자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지지하는 사람들. 네,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이제 뭐 물어도 보고 네. 또 물품도 구매도 하시고 그러면서 행진도 같이 그러니까요. 좀 하는. 세계의 그 우리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글로벌 스탠다드, 그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좀 인권 수준도 그렇게 높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근데 그분들은 그 땡볕에 뭐 한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열심히 북치고 뭐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냅두세요. 흥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요? 사실은 뭐 해외에서 그 일본에서도 이번에 관광자원이네. 그 관광자원? 도쿄에 그 프라이드 네, 퍼레이드 네. 하는 그룹들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슨 의원도 왔던데. 예, 시의원도 왔는데 그 대만은 대만 축제 일본에서 전 세계가 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메르스 때문에 지금 추락한 한국 관광의 위기를 진짜 그런 건 전 예. 세계 어딜 가도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북춤추고 뭐 이런 거를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그 정치적 환경이 놓여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중국에서 못합니다. 북한에서 못해요. 그렇죠. 몽골 안 됩니다. 일본도 거의 차별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축소돼서 하고요. 유일하게 지금 대만이 뜨고 있거든요. 태국도 좀 뜨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하고 이 구청장들하고 시장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펀드를 하면서 해외에 유치를 관광 유치를 하면은 중국이 이러한 행진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중국 인구만 와도요. 네. 외화벌이 엄청 관광 되죠. 뜨겠다. 그리고 탈북자들 늘어날 거예요. 네. 게이 탈북자들. 장윤선의 팟짱. 자, 그나저나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이 굉장히 엄혹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그것을 뭐 야당 의원들은 6.25 사변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요. 제대로 6.25 사변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면서 쏟아낸 그 말들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들이 깜짝 놀란 이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아예 지목을 해서 나가라. 사퇴해라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승민의 인권. 유승민의 인권, 유승민의 인권의 정치를 네.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인권의 같습니다. 정치네. 예. 우선 의원님 좀 어때요 분위기가? 조금 다른 얘기부터 시작하면 네. 제가 황교안 총리 이제 최종적으로 투표하는 날 그날 네.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인사건은 반대 토론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제 반대 토론을 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장 출신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공안통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총리가 되는 것은 그것으로 피해를 받는 것이 국민들과 야당 의원만이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잘 선택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그게 바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게 대통령 혼자만의 또 생각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국가행정을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인식이나 뭐 여러 가지 수뇌부의 인식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모습들로 계속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래서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엄혹한 정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것 같은데 어쩌면 대통령은 우리 아버지 때는 잡아다가 갔는데 난 지금 말로만 하고 있어 이렇게 아쉬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대한민국 2015년의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실이 청와대와 이곳의 현실, 국회의 현실이 과연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는가. 북한의 장성택이 박수를 건성건성으로 치고 졸았다고 잡혀가잖아요. 예. 예. 숙청당했죠. 숙청당하잖아요. 예. 어찌 보면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던 뜻과 다른 말을 했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별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엄호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공개적인 발언으로 여당의 원내대표를 네. 숙청하라고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원내대표를 그만두라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정치를 완전히 그만둬야 된다는 식의 워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투표로 심판해달라 뭐 네. 이런 네. 워딩이시니까 예. 좀 대통령을 주위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그리고 대통령 혼자의 정말 본인의 인식이신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국정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전화를 도청해서 그것을 정보보고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도 들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아니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은 사실상 표정 관리도 해야 된다고 측근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례적으로 저렇게 격한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박근혜스럽진 않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가 이상한 말을 전달해주거나 유승민에 대한 어떤 증오심을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뭔가가 분명히 보고가 됐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네. 자칫 잘못하면 공당이 총선 때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기야 임기 끝나면은 갈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 당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당청 관계를 저런 식으로 어그러뜨리진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레임덕 현상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네. 저는 뭔가가 좀 상식 이하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또는 친박계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그대로 반증돼서 대통령에게 주문하는 것이 여과 없이 쏟아내져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친박계의 위기감이 그대로 투영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5일 날 그 얘기를 한 뒤에 또 기자들이 또 막 전화를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저분이? 막 이러면서 이제 취재를 쭉 했는데 결론은 이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친박 패권을 놓고 싶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본심이 투영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뭐 국민들이 심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자기 정치는 유승민 대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그쵸. 세게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건 김무성 대표거든요. 사실은 김무성 대표 체제를 흔들고 무너뜨리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나리오 1, 2, 3 막 이런 게 돌아다녔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그 가능성이 있음직한 시나리오는 뭐 이런 거예요. 일테면은 지금 유승민 대표를 이제 굴복시키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그러니까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전부 사퇴하면서 김무성 대표만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스스로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친박 비대위를. 그래서 이제 친박 비대위를 통해서 내년 총선까지 가져가서 총선 공천권을 휘두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야심이 숨어 있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여당의 이 여당 지도부 관계자 발로 막 돌아다녔거든요. 누가 이랬대. 막 이러면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돌아다녔는데 요는 이거죠.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이런 욕심도 있겠지만 거기에 굴복하는 새누리당은 또 뭐야 이런 비판과 문제 제기도 지적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저런다고 해서 전부 찌그러져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말이 돼?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대통령이 과도한 권력 유지를 하기 위한 자기 정치.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정치 하고 있거든요. 내 정치에 도움을 안 줘? 니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의회 민주주의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가 여당이 여당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라. 그럼 우리 정치가 좀 살아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보면 지금 말하지 말라고 김무성 대표가 어제 문자 보냈잖아요. 예, 언론 인터뷰 삼가하라, 자제하라. 우리도 박민식 의원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쫄았어요, 다들. 근데 사실 친박 의원들이 전체 160석 가운데 35석 아닙니까? 그럼 소수예요. 근데 대통령 하나가 있다고 해서 전체 의원들이 힘을 못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저게 정당이야? 이게 정치부 기자들은 사실 그런 얘기해요. 되게 우습게 알아요. 무슨 정당이야. 정당이면 정당인의답게 정치인답게 자기 정치를 해야지. 자기 정치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해?
그건 또 자기 뭐야. 정치는 지역구에서만 해.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러니까요. 큰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는 의회주의라는 그러니까 의회주의 진정한 의회주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문재인 당 대표이거나 뭐 유승민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빅엿을 날릴 것 같아요. 빅엿. 정부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아예 그냥 폐지해버리는 법률 개정안을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니네 행정부는 서비스만 해라 대국민. 니들이 무슨 법안을 제출해? 이건 상권 분립의 정신에 어긋나 시행령만 웃기지 마. 우리는 니네 법안 제출권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사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추경 예산 지금 오늘 당정협의 최경환 부총리랑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안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추경 예산에 대한 편성도요 미국처럼 다 의회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아메리카 또 나왔어. 아니 좋은 건 배워야 돼. 좋은 맞아요. 거는 가져와야지. 그래. 왜 나쁜 것만 다 가져오냐고. 여기에 무슨 왜 선진국 가져와. 국회 보좌진 수도 미국 국회랑 비슷하게 좀 맞춰주세요. 근데요 미국은 보좌진이 공무원 아닌 건 아시죠? 네, 그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선진 정치로 가는 건데 미국 정치인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슨 대한민국이 선진 국가의 정치 쓰레기장이 아니잖아요. 왜 선진국의 구태한 정치에 대한 어떤 제도를 그대로 남겨놓고 있냐고요. 저는 이거는 의회 정치를 무시하는. 저는 저기서 난리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연판장 돌리고 맞아. 막. 의원님 근데 새정치민주연합도 6월 26일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쏟아낸 그 이튿날 국회 본청에서 피켓 시위 한번 하고 문재인 대표가 담화 발표하고 땡.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싸움이 저희랑 하는 싸움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명확하게 여당하고 하는 싸움이어서 저희가 막 왈가왈부할 상황은 좀 아닌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의 가장 큰 요구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 헌법에 명시된 고유한 권한이니까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다만 거부권이 행사돼서 오면 제의를 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저희가 바라는 목표인데. 네. 사실은 의장께서 처음부터도 제의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날짜를 못 박아달라 했는데 날짜를 또 못 박아줘버리는 거잖아요. 7월 6일로. 예, 7월 6일로.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는 싸울 대상이 좀 없어진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새누리당이 안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래서 좀 공격의 대상이 청와대가 입법부를 좀 무시했다, 통으로 무시했다라고 하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한 거나 혹은 새누리당이나 유승민 대표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자체를 야당이 이렇게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엄호해주긴 좀 애매한.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회 무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새누리당이 지금 20명 재선 의원 20명이 그것도 21명이었다가 한 명 또 지웠다. 그 한 명 누구예요? 됐어요. 네,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어떤 의원님들은 폭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서로 대통령이 너무 무서워.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진짜 무서운 걸 못 봐서 그래요. 그래요? 네, 아직 안 무서운 거야? 저런 사람들 지역구에 다 떨어뜨려야 돼요.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임태훈 인권운동가 임태훈 소장이 이게 왜냐면요. 이게 미국 얘기해서 또 미안한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된 반란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일어나는 거죠. 왜? 선진 정치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역구에 떨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는 국민의 눈높이가 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기에 맞춰서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고수준. 저수준. 난 세조 얘기하는 줄 알았어. 이게 뭐냐면 경상도 사투리 쪼대로 해라 이런 얘기인데 네 맘대로 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국민들도 박근혜 무서워하거든.
그러니까는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저희가 지금 수요일 날 오전에 유승민의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6.25가 일어나고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인데 저는 좀 다른 것으로 전환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걸로요? 사실 말씀하셨던 플랜 1, 2, 3 이거 그 1, 2, 3 어떤 것에도 유승민이 이렇게 버틸 거라는 것은 전제되지 않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유승민 대표는 전혀 그래 처음에 뭐 사과 정도는 하긴 했지만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이나 어제 원내대책회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죠. 진행하고 뭐 추경에 대한 당정 협의회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원내대표의 권한을 끝까지 행사하겠고 또 의원총회에서 난 재신임 받았다 지금 이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또한 7월 6일 날 이제 본회의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 일주일간은 네. 또 여당이나 청와대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 잡기 쉽지 않아요. 네. 6일까지는 어쨌든 그렇죠. 원내대표가 이대로 가는 있어야 거죠. 되는 상황이 네. 되는 거고 새로운 공격의 포인트를 갖고 있지도 못할 것이고 6일 날도 예를 들어 유승민 대표가 스스로 네. 난 그래도 이제 국회법 이거는 뭐 내가 정리했으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원내대표를 사임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이 명예퇴진을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면 나 정상적으로 추경도 하겠다. 지금 이분이 이제 추경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이거는 시간으로 보면 추경을 논의하고 뭐 하려면 7월 말 정도까지 네. 갈 거라는 건데 그러면 이 논쟁과 전혀 무관하게 난 계속 예산 정국까지 내기를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네. 보이거든요. 이러면 버틴다. 예, 그렇게 보면 저희가 일주일 후에 녹음할 때는 박근혜의 인권을 다시 예, 논의해야 될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지금 핑퐁 게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치고 이제 유승민 대표가 받았어요. 네. 다시 그 공이 다음 주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넘어가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함께 고민해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의원도요 있겠다. 만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실제 저희가 그 들렸던 걸로 아마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2차 담화를 준비한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런 말도 소문이 있었어요. 소문도 막 네. 돌았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새누리당이 5시간 동안 의총을 했잖아요. 네, 진노하셨다고. 의총 결과를 보고받고 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민 심판까지 얘기를 했는데 감히. 봉합을 해 감히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차 담 더 센 얘기가 나올 근데 거다라는 얘기가 이게 돌았죠. 결국은 이제 갈 사람과 남아 있을 사람의 음. 이 선택의 갈림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내후년 대선에서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 거고 임기가 끝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분명 다를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저는 뭐 저기 김광진 의원 견해와 비슷해요. 저는 버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전국이 만약에 유승민이 퇴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친박계 말고 비박계는요.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뭐 공천뿐만 아니라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국면을 절대 안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짓듣고 분당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뭐 대놓고는 안 싸우겠지만 개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실제 지금 국면에서 유승민 대표의 처지는 all or nothing이거든요. 네, 예, 여기서 물러나면 정말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지역구 정치인 더 이상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대구에서 저희가 지역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이재만 씨라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그 경선에서 탈락한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벌써 나서가지고 내가 유승민을 이기겠다 뭐 이렇게 벌써 이제 그 선전포고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네. 사실 그 동네 얼씬도 못했던 정도인데 막 들이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때문에 그 동네에서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동구에서 나왔는데 대구 출신이구나. 물론 영주 출신이죠. 영주. 영주인데 이제 학교만 거기서 나왔어요. 큰 물 보라고 유학 이렇게 갔구나. 보낸 거예요. 초등학교를? 부모님이. 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그냥 보내버리더라고요. 초등학교 유학. 그래서 갔는데 뭐 그래서 최초의 동성애자 국회의원은 대구에서 나올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퍼뜨린 유머는 아닙니다. 네. 저기 뭐 해민스님하고 네. 이코노미스트 튜처 기자랑 네. 대담해서 나온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 여튼
그쪽에서는요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와도 유승민 당선됩니다. 그래요. 대구는 무소속의 역사가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철원 씨가 구속됐을 때 네. 당시 제가 박철원. 그 당시에 대구 지역에 어떤 소문이 돌았는지 아세요? 그 집 식모가 나와도 당선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부인이 나와서 당선됐잖아요. 무소속으로. 그 동네에 무소속 신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해요. 네, 우리는 무소속 그러면 당선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하죠. 대구 경북 지역은 인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전략공천에서 이상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절대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곤조가 있어요. 대구 사람들. 곤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는 유승민 다 찍을 겁니다. 여튼 이번에 유승민 대표가 잘만 넘기면 대선 주자 돼요. 그렇죠. 대권 가도 가는 지금 거예요. 4등이에요. 네. 대선 주자 4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대표가 이제 그 똑똑하고 까칠한 사람. 이고 예의 바르고 뭐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판에서 패를 읽겠죠.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이런 생각도 할 거고 내가 설령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지만 지금 나는 비서실장이 아니고 원내대표로서 내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누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돼 있죠. 그리고 정치가 좀 앞장서려면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이 좀 오래 정치를 해야죠. 왜냐하면 합리적 보수 네. 이 위치를 견제하고 있는 분이고 이분은 또 소수의 정치를 또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군소정당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또는 남들이 굉장히 표의식에서 안 하는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걸 국방위원장 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저는 때문에 국방위원장 할 때 사드 배치만 얘기한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도 네, 했구만요.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의원실이 입법 안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상당 부분 보수이지만 합리주의적인 그러니까는 보수가 점점점 진보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요. 사실은 군 의문사 문제 이걸 계속 이제 저희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 네. 방에서.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제 국방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그 진도가 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참 괜찮은 분이에요. 그리고 사드 얘기할 땐 그렇게 비판하더니 왜 그래? 근데 사드도 저는 좀 그 다른 게 마다 좀 다르죠. 그 사안에 사안별로 평가해야 돼요. 아니 사안에 대해서 정치인이 본인의 소신이 강한 것은 저랑 입장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존중받아야 될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사드 기지가 대구로 온다고 하는데도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요, 그 다음엔 얘기 안 해요. 네. 대구 지역구 얘기 나온 다음에는 얘기를 걷어들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평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치인의 그 어떤 그 정치 행위에 대해서 전체를 통으로 해서 와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안별로 따져서 잘한 건 잘했다, 그렇죠. 못한 건 못했다. 어떤 그 진보 성향의 그 청취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요새 정체성에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유승민을 지지하고 싶어요. 저기 성전환하신데? 아니 그게 아니라 유승민이 버텨야 되고 지켜줘야 될 것 같다. 저렇게 무자비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무자비한 통치 아래서 누군가가 희생되는 정치를 한국 역사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국 민주주의에서 저런 식의 정치를 통치죠. 정치도 아니죠. 통치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정치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하는데 나 유승민을 지켜야 될 것 같네. 막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많아. 아주 보수 중에요. 네.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 중에 노회찬 의원을 되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색깔이 안 맞지만 저 사람 말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면은 보수든 진보든 저는 정치에서의 대화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진영 논리에 빠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페이스북에 유승민 원내대표 막 이게 옹호한 글을 올리면은 막 쪽지 와요. 당신 왜 저런 꼴보수당을 원내대표 지지하냐 이래서 아니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너지면 합리성이 새누리당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서 결국은 우리 같은 소수 정치나 인권 문제는 낄 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알아듣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가 다음 주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을 얘기하는 날이 올 걸로 예상을 좀 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는 이 정도로 하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새누리당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지는 네. 않다라는 정도. 유승민 의원 이모가 제 고향 영주에 살아요. 이모가? 네, 저희 같은 아파트에 사죠. 전화 한번 하시죠. 저희가 아파트 지은데 이사 오셨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래요? 제가 유승민 전화 한번 해. 유승민 전화 한번 해. 아지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줌마야? 이제 친하면 이제 네. 아지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지매한테 전화해가지고는 네. 좀 버티라고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네, 그러게. 유승민 버텨야 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대리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10,000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어찌됐든 정의화 의장이 어제 7월 6일로 이제 국회법 개정안 그 제2를 그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일제히 상임위가 다시 재가동되면서 여야 정치인들이 다시 이제 국회로 복귀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민생국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누가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누가요? 이종걸 원내. 자당의 원내. 유승민만 신경 쓰지 말고 이종걸 대표도 좀 신경 써주세요. 저를 원내 부대표로 안 시켜줘가지고 삐졌구나. 제가 잘 몰라요. 그럼 장하나 의원 시켰나? 네. 그래요? 아니에요? 그만 얘기하시고요. 됐어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만 얘기하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국회법 개정안이 그렇게 심각한 사실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거대 담론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었는데 뭐 사실 국민적으로 대중적으로 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 뭐 이런 사안은 아니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열불을 내면서 국민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법이 됐어요. 물론 본인의 이해관계는 첨예하죠. 그렇죠. 국회법이. 그러니까 자기 정치에만 신경 쓴다니까. 그래서 이게 됐지만 실제 보면 민생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국회까지 좀 챙겨야 될 현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국회의원 김광진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제가 정책위 의장이 아니어가지고 전체 현안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일단 저희 상임위는 목표로 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습니다만 소위 이제 군 ombudsman 제도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는 군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논의만 돼 왔어요. 근데 이번 국회에서 어느 정도라도 가닥을 내지 않으면 19대 국회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좀 정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끌어왔었던 군 인권법과 관련한 것이 좀 매듭 지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상민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자기가 이걸 꼭 하겠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이거 군사법제도 개혁을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하겠다고 했으니까 국방위에서 이 상임위가 법을 올리면 바로 통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군인권센터 입장에서는 한영 논평 내나요? 뭐 이제 ombudsman 뭐 팟짱에서 모든 정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군인권 보호관 제도가 어디로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저희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는 국회에 둬야 된다. 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의회의 통제를 받고 의회가 강하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상권분리 원칙에 이렇게 맞게끔 얘기를 했는데 뭐 특위 갔더니 지난번 공청회 하는데 병영문화 개선 야당 간사가 좀 약간 좀 풀 죽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예요, 야당 간사? 정모 의원님인데. 정모 누구예요? 정성호 의원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행령 가지고도 저 난리인데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의지의 문제다. 의지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저는 뭐 인권주무부서인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게 독임제가 아니라서 합의제 기구예요. 위원장이 있고 상임위원이 있고 비상임위원이 있어서 다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ombudsman이 들어가봤자 상임위원 자리 하나가 더 늘어나고 직제도 관여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안에서 또 다른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인권위법도 대폭 지금 개정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로 가서는 안 된다. 약체화되기 쉽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유명무실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현재는 총리실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이요? 예. 총리실로 가도 별로 주목받지 못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독립기구가여야 이게 그나마 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회에 두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권위원회나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좀 논의를 근데 사실은 지켜봐야 그동안은 되네요. 이제 국회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이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한 발도 못 뛰었습니다마는 정치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한 발이라도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공간이 되든 일단 이번 국회에는 좀 한 발이라도 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이 합니다. 로비가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이제 이게 안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식의 그렇겠죠. 발목 잡기에 이제 나섰고 여야 의원들한테 다니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한테 줘야 된다. 우리가 옴부즈만입니다. 영어명으로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인권인 굉장히 소극적으로 저를 로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 미치겠어 정말. 그래서 인권위에 둬야 된다 그랬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인권위에 두려면은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그 안에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처럼 의사표현을 해라. 토론회 하는데요. 뭐 이상한 사람들 다 불러 토론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지박약 상황에서 그냥 국민권익위원회 안 뺏기고 싶으니까 그냥 대충 립 서비스만 하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군 인권, 그러니까 군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 옴부즈만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독일처럼 불시에 들이닥쳐서 예컨대 윤일병 사건 같은 게 터졌다. 해병대 이사단 사건 같은 게 터졌다. 그러면 불시에 들이닥쳐서 현장 조사 막 하고 문제 제기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해주고 다 같이 가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지난번에 국방장관하고 그 산하에 있었던 특위에서 두 가지 권한은 그 국방부에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그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하고 또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이거는 이제 그당 원천적인 위원회에서도 국방부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아마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시행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의 기준을 두겠죠. 예를 들면 뭐 6시간 전에는 사전에 그래도 뭐 서면 통지를 해주라든지 뭐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하기는 하겠지만 6시간 전에 사전 통제 좀 다 치우고 뭐 이래버리면 근데 의미가 이제 없잖아요. 거기 부대 불시 방문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명칭이. 그래서 우리 병문화혁신위원회에서도 국방부에서 뭐 보수적인 위원 할 거 없이 다 동의해서 통과됐고요. 그리고 여야도 지금 소위에서 이건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긴장해야죠. 김광진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시행령에서 이거를 이제 뭔가 칼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법에서 이제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부대 불시 방문권에 대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제약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아마.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국방의 경우에는 군 인권법 문제가 네. 초미에 이제 그리고 관심사가 사실 국회 전체적으로는 지금 7월 국회의 가장 중요 이슈는 추경이죠. 네, 추경. 예, 추경이고 네. 이제 작년 예산에 대한 결산 이 부분인데 네. 이제 온전히 이번 국회가 박근혜 정부 전체의 그 결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동안은 이제 이명박 정권의 예산이 좀 남아 있었던 것들이 그렇죠. 누적돼 왔지만 지금 시기는 이제 정말 1년 내내 박근혜 정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좀 제대로 뜯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매번 예산을 세울 때마다 그 수입과 지출을 잘못 추정해가지고 항상 그 손실을 났잖아요. 네. 정부가.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면 계속 추경할 건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우냐. 네. 야당이 계속 주장을 했지만 추경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근데 결국 못 버티고 추경 카드를 꺼내지 않습니까? 네. 과연 어떤 논리로 추경을 얘기하는지 메르스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나 똑바로 잡으라.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론 메르스 때문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되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정말 정부가 어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마 예산국회에서 전체적인 것들이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 정부가 메르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지금 한국 경제 뭐 그리스 사태에서 보시듯이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네. 정부가 DTI 규제 다 완화해가지고 빚내서 집 산 사람들 그리고 집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전부 생활비 쓰고 있고 이제 그게 통계로도 막 잡히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지금 정부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좀 다시 한번 회복해보겠다라는 건데 이 자체도 꼼수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꼼꼼하게 근데 잘 총리가 살펴봐야 인사청문회를 될것 할 때 자료를 안 대한민국 줘.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뭐래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잘 아시는 분은 아니죠, 그분이. 네. 경제도 지금 문제인 게요. 경제의 지표나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 그러면 국민들이 추경 예산 뭔지 몰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추경 예산 추경하면 다 가을에 하는 것이 추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저도 사실은 네. 예전에 예. 그 시의회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 추경 예산 하면 네. 그 봄에 하는 것은 본 예산이 있고 추경 예산이야? 추경은 가을에 그 이제 좀 더 나중에 네.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겨울에 생각하는 하는 경우가 동경 많았죠. 예산이고. 자, 예산이 많으면 좋아요. 투명성 얘기하니까 네. 그 ISD 조항 때문에 네. 그 어디죠? 그 회사가 어디야? 외국 회사. 론스타. 네. 네, 론스타로 지금 4조 원. 네, 맞아요. 5조 그 원인가요? 소송, 5조 원 소송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5조 터지면 원을- 큰일 난다고 이종훈 네. 대표가. 5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국민 세금으로 어떤 회사랑 소송이 붙어서 물러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네. 어떤 상황인지 네. 그걸 참관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고 실제 왜 5조 원이냐 이 내역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5조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면 참 어마어마한 그렇죠. 돈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요. 국민들은 5조 그러면요. 감이 안 와요. 한보 사태가 몇 조가 한보 사태 터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IMF가 터지면서 은행이 문 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은행이 문 닫을 거나 은행이 망할 거라 상상도 못 했는데 그 상상이 깨졌는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조 5조 그러면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이게 큰 사태들을 벌어지면서 이게 인간이 진화해야 되는데 생각이 진보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국민들 인식 보면 퇴보하는 것 같아. 올해가 2015년이잖아요. 네. 2015년에 365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지금으로 치면 한 7,000일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지금까지 7천억도 못 쓰셨어요. 1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근데 사실 이 투자자 국가소송 문제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손 놓고 있고 그러면서도 뭐 그냥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FTA 다 하고 나라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예전에 이제 그 참여연대 사무처장 있을 때 전국 다니면서 강의할 때 이런 강의를 누가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갑에 지금 돈 얼마 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얼마 있다라고 대답하는데 IMF 터지면서 여러분들한테 부채가 얼마씩 생겼는지 아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그러니까 얼마 드는지 아는데 자기한테 부채가 얼마가 지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사 다 나왔어요 언론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사 나온 뭐냐고 국민들이 그러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 탓할 문제가 아니라 경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정보 공개를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못 알아봐. 예를 들어 국회 가가지고 예산표 있잖아요. 우리 주잖아요. 인권운동가들 이거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산 공부를 안 하니까 의회 들어가서 예산 공부 하셨죠. 처음에 들어가서 아니 왜냐면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네. 보좌진 중에서도 예산을 못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예산 심의 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알 수가 뭐냐면 없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이럴 때 국민들에게 글 안 가르치려고 하는 게 국민이 똑똑해지면 지배계급에 대항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난수표 비슷하게 만들어놔서 정부가 그렇게 못 하고 보게 있어요. 하는 거야 네. 국민들이. 그 예산은 뭐 도대체 어떻게 짜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것부터가 해석하거나 풀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풀이해줘야 된다고 굉장히 생각하고 중요한 있어요. 지적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법조문이 전부 한문으로 돼 한문으로 있고 돼 어려운 있고 단어로 돼 있고 어려운 단어로 돼 있고 그것보다 비문이 많아서
지금 판결문도 그래. 네, 판결문도 비문이 많잖아요. 어떻게 문장이 좋은 문장은 굉장히 단문이거든요. 네, 세 장이 한 문장이야. 단어가 5에서 7개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 제일 좋은 문장이다 이런 명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법률 용어는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야 마침표가 있잖아. 근데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쉽게 쓰자 그래서 한글 쓰고 다 바꿨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예산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 공개하시니까 제가 어제 제가 정보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 예산은 또 특이한 게 보좌진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모두에게 이제 오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걸 이제 결산 심의를 하려고 사전에 이제 서류를 봐야 되니까 그걸 보려면 국회에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약간 벙커 같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국회 안에요? 예. 그래서 정보위원들만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정보위의 서류만 있고 이러지. 예, 국정원 서류만 이렇게 보관해서 그 안에만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진짜 환기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디퓨저를 좀 놔야 돼. 예, 거기 하루 갔다 오면은 진짜 이렇게 막 목이 아픈데 그 서류도 사실은 보좌진들이나 이렇게 같이 봐가면서 전문위원이 봐가면서 검토 그렇죠. 보고하고 뭘 해서 이렇게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의원만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거고 누가 배석자도 없는 거예요. 누가 뭘 물어볼 수도 없고 이제 거기서 필요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 질문할 수는 있지만 이게 기밀 서류이기 때문에 기록에서도 안 되고 촬영에서도 안 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워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암기해서 암기력이 좋은 분을 국회의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정보위는. 네, 암기해서 메모도 안 된다고. 왜 이 예산은 뭐 이것이 2월 됐느냐, 뭐 했느냐. 근데 누가 그걸 감시합니까? 그게 뭐 찍어오거나 뭐 메모하거나 아니 뭐 적어와야 알죠. 뭐 기본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데 네. 그 방에 CCTV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CCTV가 예컨대 거기서 만약에 의원님이 뭘 보고 메모를 있는지, 했다. 그러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뭐 잡아가지는 않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저희 방 직원이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 문건도 아니고 지난번 사이버 사령부 사건 벌어졌을 때 우리 직원을 국가기밀누설죄로 그 국방부가 고발하고 뭐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려고 치면 걸겠죠. 그걸 가지고. 네. 근데 참 깜깜이의 나라네요. 예산도 깜깜, 정보도 깜깜. 국민들을 진짜 바보야. 그런데도 몰카하고 들어가 네? 여기 단추를 이렇게 된 거 몰카해가지고 막 들이찍어 막 이렇게 보면서. 아니 근데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공개 안 하고 행정정보 투명한 정보 서비스가 정말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의 척도인데 그것조차 제대로 안 하니 참 이 나라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인지 이거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될 거니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경 예산이 약 15조 원 정도 된대요. 뭐 세다. 많이 늘리네요. 네. 자, 하여튼 저희가 국회 오늘 통과 목표라고 하네. 네, 뭐 통과시켜 주실 거예요? 여기서 정치를 다 해.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라서 김광진 의원님의 권한을 좀 늘려드릴 예결위원도 해야 되고 다 잘려. 예결위원도 해야 되고 원내 수석 부대표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자, 여러분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 힘을 주시고요. 저희가 봤더니 좋아요뿐만 아니라 구독하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구독하기는 또 팟짱을 뭐예요? 위해서라면 구독하기 좀 해주세요. 팟짱 구독하기가 있어요. 어디예요? 네. 찾아보세요. 팟짱에 가면 네. 그 새 글이 올라오면 알람도 섀도우 김 뜨고 설명해 그렇게 주세요. 섀도우 김. 알겠습니다. 팟빵에 가면 팟빵에 가면 팟빵에 있어요. 가면. 예. 정말 인권에 대해서 우리 또 정치에 12위로 대해서 밀려났네. 그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정치하지 말라니까. 자기 노유진 방송만 1등했어. 노유진이. 자기 정치만 자기 방송만 신경 써.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